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위탁 창구 역할을 한 SG발 주가 폭락 후폭풍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례가 더 드러나는 건 아닐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큰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오늘 시간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시장 감시 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밝혔는데 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0년 동안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SG 사태를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예. 왜 금융당국이 이렇게 시계열 분석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지. 예. 사실 이번에 SG 사태 처음 이제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SG 그 증권사에서 매도 폭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게 뭐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갑자기 왜냐하면 특정 종목, 그러니까 8개 종목에서 하한가를 계속 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특징적인 거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 SG 증권사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이게 CFD 차익 결제에서 계좌에서 이제 튀어나왔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사실 이제 조사가 됐었다가 그러다가 조금 이제 더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유사성이 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수가 좀 작다든지 아니면은 뭐 모기업들이 좀 튼튼하다든지 이러면서 사실 이제는 주가 조작하기 딱 좋은 종목들만 꽂았다는 거죠. 그래서 8개 종목에 대해서 이런 의심점이 생겼고, 특히 이제는 이 CFD 계좌를 통해서 사실 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최소 증거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금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강제 청산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소용돌이처럼 빠졌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실제 이제 나왔던 것이 통정거래 부분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이 이제는 뭐 조사를 통해서 또한 증권가에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죠. 예. 이게 오히려 더 확산이 됐던 게 이 관련 종목들의 대주주 사건까지, 한마디로 대주주들의 매도 물량 이런 것까지도 확산이 되면서 뭐 걷잡을것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통정거래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조정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1%씩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이 8개 종목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예. 한꺼번에 뭐 하한가 4월 연속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이번 주가 폭락 사태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라더건식 등의 수백여 대 투자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공기계를 네. 이용해서 CFD, 이 계좌 정보에 대한 관리 이거에 대한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걸 또 강화하겠다고 했고, 사실 이 CFD 계좌의 익명성을 또 활용해서 거래소에 외국인이 아닌데 외국인이나 기관으로 또 수급 지켜야 되는 허점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공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좌에 이번에 대해서.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는 당 정의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수정할 수 있을까, 개선할 수 있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뭐 좋은 타이밍에 당정 회의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 하나가 이제 CFD 계좌에 대한 개선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라덕현 씨의 그 조직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FD의 익명성을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의 증권사로 가면은 기관으로 묶이게 되고요. 그렇죠.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외국인 투자자로 된다면서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누가 투자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제는 SG 그 증권사에서 매도 폭탄이 나왔을 때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것만 알지 이게 누가 이렇게 던졌는지를 몰랐었거든요. 매도의 주체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분석하는데 오래 걸렸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CFD 계좌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개선책을 이번에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CFD 계좌의 뭐 익명성, 그 다음에 이제는 최소 증거금이 40%거든요. 이게 증거금을 좀 높이고자 하는 분위기도 이제는 이번에 이제는 같이 개선책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개선책이 정확히 나왔던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거래소가 이 외국인 투자자 아니면은 누가 투자했는지를 징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청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자. 그래서 좀 더 투명성을 밝히고자 이번에 이제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사용됐던 또 다른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시계열 분석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라덕현 씨의 그 혐의가 뭐냐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CFD 계좌를 이용했던 부분, 예. 익명성을 이용했던 부분이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불공정 거래 대상이 현행의 그 약점을 좀 이용했습니다. 허점을. 예.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를 이제 금융당국이 리서치를 했을 때에 보통 100일 이하 단기간에 크게 올랐던 것들, 맞아요. 폭등했던 것들을 사실 불공정 거래로 좀 의심하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덕현 씨 일당이 어떻게 했냐면은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3년에 걸쳐서 조금씩 시세 조정을 한 거예요. 그 차트를 보면 뭐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계속 조금씩. 우상향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레이더에 안 걸리는 겁니다. 예, 문제가 있다고 보지 네. 못한 거군요. 정상 거래라고 본 거죠. 정상 그렇죠. 투자라고 본 거죠. 그리고 실제 주식 시장에서 1%씩 오르는 거 그거 정상 투자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망에 이제 걸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이런 악용을 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당정 협의에서 이번에 나왔던 개선책이 뭐냐면 그러면 정기 뭐 100일 이하의 어떤 기간만 보는 게 아니라 분기라든지 반기라든지 아니면 1년 연 단위로 해갖고 전체적인 그 기간 안에 다 리서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한 건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도 보고 당연히. 그것도 보고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그 기간을 넓혀서 기간을 다시 넓히겠다. 네, 보겠다. 그래서 이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줬고 저는 굉장히 좋은 개선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혐의 집단에 대한 분류 기준을 좀 바꿨는데 예. 이번에 이 라덕현 일장이 세력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IP 추적을 피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특정 IP라든지 유사 지역 이런 데에서 이제는 뭐 종목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이게 또 레이더망에 걸리거든요. 왜냐하면은 계좌 수는 다른데 아이디는 다른데 왜 그쪽에서 더 집중 모여야 되지? IP가 똑같은 거예요. 예, IP는 뭐냐면 컴퓨터 주소입니다. 인터넷 주소인데 어떻게 아이디 거기서 들어가신 계좌 수의 사람들은 다른데 컴퓨터 접속하는 데는 똑같지? 예. 컴퓨터 접속은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도 다르게 했잖아요. 네. 전부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통정거래했던 세력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이제는 핸드폰을 각자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이거를 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VIP 고객들한테는 노트북까지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제공해서 그 지역에서 IP가 잡히겠죠. 그럼 그걸 원격 조정합니다. 그 시세 조정하시는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 레이더망이 안 걸리죠. IP가 다 분산되죠. 지역도 분산되니까. 전국이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는 통정거래했던 그 투자자들도 사실 저는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게 예. 본인의 계좌와 아이디와 모든 개인 정보를 넘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또 돌아가면서 뭐 직장에서도 하고 뭐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넘기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자기의 핸드폰을 개통해서 넘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돌아다니면서 하면 이게 걸리지가 않습니다. 실제 거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허점을 파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개선책이 나왔던 것이 그러면은 계좌가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데에서 열리더라도 일단 계좌를 보겠다는 거죠. 예. 계좌에서 유사한 매매 패턴이 보인다 그러면 일단 의심 먼저 하겠다. 그래서 이런 개선책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늦게나마 이런 개선책이 나와줬다는 거에서 굉장히 뭐 환영할 만 일이고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이 얼마나 사실 취약한지 맞아요. 저는 좀 목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세 가지 개선책이 나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사 사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야 되지 않아야도 불구하고 오른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이거 왜 오르지라고 했던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저의 의문점이 풀렸다라는 게 이렇게 통정거래하고 시세를 조정하다 보니까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라덕현 이분들 밖에 없었냐는 거죠. 분명히 저는 다른 세력들도 분명히 이 자본시장에 주식시장에 존재한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전체적인 크게 시계열 분석을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사례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그 전수 검증 작업을 통해서 과거에 성공한 시세 조종 작전이 네. 있다 그러면 발본색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얘기를 좀 해보죠. 전월 대비해서 2천억 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개소로 전환이 됐대요. 금리는 높고 했는데 물론 좀 요즘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어떤 배경 때문일까요? 일단 뭐 배경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시중 금리가 긴축 이전으로 좀 내려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내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대출을 또 받으시는 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제는 뭐 주식 시장에, 뭐 주택 시장에 들어오신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가 점점 내려갈 거야. 또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리 고점이 찍은 거니까 이제는 네. 더 많이 오른 것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대출을 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줬고 실제 이제는 그러면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렸냐라고 이제는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보통 우리가 은행 가서 예. 내가 주담대 받을래요. 그러면 이제 혼합형 금리입니다. 이제 고정금리인데 그 혼합형 금리가 하단이 이제 지금 한 10일 기준으로 보면 3.68% 나왔거든요. 네. 5대 시중은행이 그러니까 3%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작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엄청나게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내렸던 부분도 있겠고 신용대출 금리도 하단도 지금 4%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 무엇보다 어제가 발표된 이제 코픽스 금리 자체도 지금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가 내렸다는 얘기는 이제는 주담대에서 변동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는 신규 대출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대출 받아도 되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볼 수가 있겠고 실제 뭐 지금 신규 가계대출 추이를 좀 본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내리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 출렁이고 있지만은 일단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3월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의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확실히 차트에서도 보이고요. 실제 지난달 4월 같은 경우에는 한 15조 정도가 이제 가계대출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는 차트에서도 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 뭐 가계대출 더 시작해서 신용대출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대출이 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는 뭐 가계대출이 또 늘 수밖에 없는 게 그 정부가 이제는 압력을 좀 줬죠 은행들한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상생금융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뭐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상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금리가 또 낮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대출이 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각국 은행들이 이제 긴축 중단에 대해서 완화 지침에서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먼저 반응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제는 뭐 대출 금리 내리게 되고 시장 금리 내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쳐서 뭐 가계 대출 크게 늘지 않았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장세, 그 금리 오름세가 좀 완화되는 거지. 네. 아직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에서 이 상태로 지속되는 게 제일 위험한 건데 네. 그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 있잖아요. 이게 이제 80%가 넘어서게 되면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 그렇죠. 침체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보니까 작년 말 우리나라 105.1%였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나오죠. 지금 가계 부채 문제는 항상 우리나라의 그 뇌관으로 항상 주요 종목으로 이제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GDP 대비해서 가계 부채가 한 105.1%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에서는 이게 80% 넘어간다 그러면 일단은 성장세가 둔화된다고 봐요.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얘기하면 경기 침체 발생 요인이 커진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면 사실 대출 추이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과거 물론 뭐 정부의 압박도 있었겠고 그다음에 이제 기조적인 어떤 금리 인상 때문에 가계대출이라든지 전반적인 뭐 주담대 대출이라든지 줄어든 부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를 얻는 분들도 다시 한번 나아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근데 어제 제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코픽스 금리가 낮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제 주담대 받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변동금리 같은 경우. 근데 코픽스 금리가 사실 주담대에서 변동금리의 이제 기준금리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11월 달에 고점이었어요. 근데 코픽스 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변동금리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이게 변화되다 보니까 체감을 못 하세요. 금리는 내린다는데 왜 나의 나는 이자는 왜 안 그대로 바뀌지? 나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작년 11월 달 고점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곧 돌아옵니다. 6개월이. 어. 그러면 아마 이번에 변동금리 하신 분들은 금리가 인하됐다는 걸 이제 체감하실 거예요. 체감을 할 수 있군요. 예, 그러면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는 걸 체감하다 보니까 이게 6개월별로 바뀌니까. 네, 이제 곧 돌아오거든요, 6개월에. 그러면은 체감하게 되면 또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뭐 다른 시각이 느껴지는 거죠. 그럼 더 투자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뭔가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있겠다라고 이제는 느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지금의 이제 가계 부채를 다시 한번 더 늘려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요인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5일에 한은이 어떤 금통위에서 결정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파트 가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이전 거래가와 비교한 그 1분기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이게 발표가 됐는데 올랐습니다. 서울과 세종이 좀 그걸 주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거래가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매매값이 증가됐다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실거래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 그러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의 이 변화의 폭 이거를 봅니다. 그래서 전달과 아니면 1년치, 1년 전과 비교해서 실거래가 지수가 이제 올랐다는 거지. 사실 이게 실거래가 지수가 올라서 매매값이 오를 수도 있고요. 예. 지금 같은 매매값 같은 경우에는 매매값 상승률, 그러니까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값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락 폭이 지금 둔화되고 있거든요. 매매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실거래가 지수가 뭐 이번에 뭐 상승했다 그래서 뭐 매매값이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매매값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 그렇게 이해하시면 사실 부동산을 정확하게 보시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지수가 상승했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실거래가 지수가 상승했다는 거는 뭐 분위기는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어요. 확실히 이제 서울과 세종이 좀 주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안 팔리던 게 좀 이제 팔리게 그렇죠. 되나 봐요. 이제 팔리하면서 거래 가격이 이제 높아졌는데 실거래가 지수의 함정은 뭐냐면 어떤 겁니까? 이게 만약에 특정 지역에서 실거래가가 높았다 그러면 이게 통계 오류가 하나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정 지역이면 도드라지게 되는 그렇죠. 거면. 그 다음에 이제는 특정 지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정 거래량. 만약에 거래량이 작다 그러면 이게 또 통계 함정이거든요. 거래량이 작은데 그걸 대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는 좀 유심히 보셔야 되겠고 어쨌든 간에 실거래가 지수가 뭐 올랐다는 거는 확실히 좀 분위기는 좀 반전됐다라고 봐요. 이전보다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그래서 예. 지금 세종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가 이 실거래가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뭐 지역별 특성으로 본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뭐 강남 3구 아니면 강남 4구 중심으로 좀 올랐던 부분이 있겠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4.48% 뛰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했을 때 실거래가의 부분들이 좀 변화된 모습들이 느껴지게 되고 경기가 한 2.1% 오르면서 확실히 뭐 다른 분위기가 좀 연출된 부분은 확실히 느껴진다. 그래서 확실히 매매값 지수를 또 같이 봤어요, 저는. 그 매매값 지수를 보니까 떨어지는 폭이 완화됐습니다, 확실히. 그걸 같이 봐야겠군요. 예, 그 매매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그러니까 둔화됐다는 거죠, 하락폭이. 그래서 확실히 이제는 서울 부동산과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은 분위기가 사뭇 과거와 다르다는 거죠. 예, 확실히 이제는 반전이 된 부분이 느껴지고 그나마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지방 부동산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실거래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매매가 변수도 지금 조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통계가 그렇군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 미분양 사태는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상승세 기미는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경제일기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